여러분은 어떤 자산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달러, 원유 등의 다양한 자산군이 있을 테고 그 자산군 안에서도 수많은 종류의 종목과 투자 대상 그리고 그 투자와 관련된 파생 상품들이 수만 가지나 존재할 텐데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그 자산들을 고르고 자신의 투자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면서 현재의 투자를 유지하고 계신 겁니까? 이 질문에 정확히 답하기 위해선 자신이 어쩌다가 투자하게 된 자산으로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쩌다 들고 있는 그 주식, 그 왓을 기준으로 투자 방식을 정의하고 그 투자 방식을 표현하는 그럴듯한 문장과 단어를 갖다 붙여서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접근은 그 질문의 시작점이었던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나 자산을 파는 순간 모두 한 번에 사라지는 모래성 같은 말들이며 그렇게 매번 투자 대상을 바꾸고 고를 때마다 지속적으로 변하고 흔들리는 투자는 늘 처음 그 다짐을 각오를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대부분 중간에 변심하고 포기하면서 처음 그 자산을 바라봤을 때 본인이 찾았던 그 투자의 본질과 핵심을 잊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본인만의 투자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그때그때 생각나는 개념들 위주로 하나씩 영상으로 만들면서 기록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상들을 테드톡 동영상 역사상 역대 두 번째로 많이 재생된 레전드 영상을 2009년에 남기면서 등장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스타트 위드 Y를 저술한 사이먼 신에게 골든서클 구조를 통해서 왜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Why, 그 다음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인 How, 마지막으로 무엇에 투자할 것인가인 What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투자 플랜을 쭉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개념을 종합한 최종 영상까지 총 4부작의 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왜 투자를 해야 하는지를 설명했던 Why 영상과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를 말씀드렸던 How 영상을 아직 안 보신 구독자분들이 계신다면 위에 카드로 띄워놓은 1, 2편 영상들을 순차적으로 꼭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무엇에 투자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이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그 자산 자체에 대한 결론만이 아닌 그 자산을 선별하고 모아가는 결정의 과정까지 정확히 이해하게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현재 투자하고 있는 자산들과 투자의 대상으로 삼는 기준들을 상세히 설명드린 과거 영상들 중에서 엑기스만을 압축해서 제작한 이번 3편 영상을 지금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의 세계에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누군가는 끊임없이 주식과 코인 단타를 치고 누군가는 계속 부동산 경매를 통한 월세 세팅에 집중하고 또 누군가는 퀀트 투자, 인덱스 투자, 분양권 투자를 진행하며 자신만의 투자법을 갈고 닦습니다. 결국 투자엔 정답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식을 찾고 그 방식을 정교하게 다듬는 사람만이 돈을 법니다. 그래서 저는 BTS에 투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BTS는 방탄소년단이 아니고요.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부동산 이 세 가지 자산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자산을 모두 싫어하시는 분, 이 세 가지 자산을 모두 투자하시는 분, 한두 개만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번 영상은 정답이 없는 투자의 세계에서 저는 현재 이 세 가지 자산을 어떻게 바라보고 연결해서 투자로 이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이고 매우 편향적인 생각들을 한번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투자하는 BTS의 조합은 단순히 마음에 드는 몇 가지를 연결한 게 아닙니다. 세 가지 자산들이 함께 연결되어 있을 때 포트폴리오의 안정성과 폭발적인 성장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제 투자 목표인 2030년 금융순자산 100억을 달성하기 위한 필살 전략으로 선별한 조합입니다. 그럼 BTS 투자법의 특징이 무엇이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번 BTS 투자법 시리즈 영상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는 자산들에만 투자를 하는데요. 장기적 우상향을 위해서는 일시적 모멘텀에 의한 상승이 아니라 사회, 문화, 정치, 경제적 요인들로 인해 구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각 국가별로 국민들이 선호하는 자산이 있습니다. 이는 쉽게 말해 그 자산이 부를 불리는데 가장 믿을만하다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사회적으로 형성된 믿음 때문인데요. 오너 중심의 그룹 경영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경우에 과거 기업의 투명한 공시와 주주 권익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고 외국 자본의 놀이터 취급을 받으며 기업의 성장을 주식 가치로 온전히 보상받기 어려웠던 반면 세계 탑 수준의 인구 밀도와 높은 수도권 밀집도 그리고 주요 정부기관과 대기업이 모두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모든 교통과 문화, 일자리, 고급 주거시설들이 서울에 집중되며 서울의 땅 한 평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올라간다라는 사회적 믿음이 오랜 기간 쌓였고 그 믿음에 의한 부의 저장과 교환을 주식이 아닌 부동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정치권 역시 이 자산들의 가치가 하락하며 발생하는 경기 침체와 사회적 혼란을 원치 않기 때문에 서울부동산은 지속적으로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고 계속 상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 구조엔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엔 부동산을 통한 부의 저장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선진국들과 동일하지만 낮은 인구 밀도와 풍족한 토지들 그리고 지속적인 주택 건설로 인해 집이 부족하지 않기에 부동산보단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의 투자에 자신의 부를 저장하고 늘리는 방식이 보편화되었으며 401k라 불리는 퇴직연금을 통해 모든 근로자의 자금이 법적으로 계속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일할 수 있는 젊은 인구층이 점점 늘어난다는 점과 끊임없이 혁신적인 기업이 등장하고 성장한다는 점이 앞으로도 계속 주식시장의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담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각 국가별로 대다수의 국민이 사회적 합의와 믿음을 통해 안전하게 자신의 부를 지키고 불릴 수 있다라는 신뢰가 형성된 자산은 구조적으로 장기적 우상향을 예상할 수 있고 이게 바로 한국은 부동산, 미국은 주식이며 한국 부동산에는 이러한 현상을 가장 확실하게 오차 없이 반영해 줄 수 있는 것이 서울의 주거용 부동산이며 미국에서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나스닥 혁신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의 주거용 부동산, 즉 아파트를 포트폴리오의 핵심 자산으로 생각하며 미국 주식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나스닥 혁신기업들 중 보다 더 확실하게 장기적 우상향이 확보될 수 있는 이제 막 태동한 신성장 산업인 전기차, 자율주행 스마트카 산업의 압도적 1위 기업이며 현재 로봇 AI 산업까지 확장되고 있어 경기 침체와 유동성 감소 구간이 반복적으로 발생해도 앞으로 장기간 계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승하며 기업 자체의 지속적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고 원가 상승에 의해 높아진 가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높은 고객 충성도와 팬덤을 보유한 B2C 기업인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TS 투자법의 마지막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함께 투자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에 대해 의문이 많거나 솔직히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으실 텐데요. 이 짧은 영상에서 비트코인의 모든 걸 설명드릴 수 없기에 제 채널에 비트코인 관련 재생 목록을 추천드립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하기 위해 전문 용어가 아닌 생활 용어 위주로 표현하였으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도 이 영상에서 BTS 투자법의 각 자산들과 비트코인을 비교해 본다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부동산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장기적 우상향과 한정된 땅이라는 자원의 희소성에 배팅, 테슬라는 미국이라는 기축통화국의 장기적 우상향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자율주행 스마트카 산업에서 일론 머스크라는 천재 CEO와의 동업에 배팅, 비트코인은 그 어떤 국가와 기관, 사람도 믿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게 자신의 구매력을 보존하고 어디든 전달할 수 있는 이 새로운 비트코인이라는 네트워크의 확장과 2100만 개로 한정된 수량의 희소성에 배팅. 그렇기 때문에 서울부동산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변동성을 줄여주는 용도로 높은 비중을 실어 확실한 방패 역할을 해주고 테슬라를 통해 미국의 초고성장 주식이 갖는 급격한 산업의 성장과 주식가치의 상승을 일론 머스크라는 천재와 동업한다는 마인드로 투자하며 공격력을 높여주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을 통해 이제 막 시작된 탈중앙화 금융 네트워크를 이용해 디지털 공간과 현실 세계를 넘나들며 전세계 어디든 자신의 부를 이동시킬 수 있는 초대형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 투자한다라는 마인드로 비트코인을 통해 포트폴리오의 공격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늘 장기 투자는 바둑과 같다고 설명드리면서 먼 미래의 기가 막힌 묘수를 위해 매 순간 누군가가 봤을 땐 무식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 한 수 한 수를 포석이란 이름으로 놓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둑에서 말하는 포석의 사전적 의미는 중반전의 싸움이나 집차지에 유리하도록 초반에 돌을 벌려놓는 일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장기 투자는 당장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지금은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어 보이고 심지어 손해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더라도 게임의 중반전 또는 후반전에 기가 막힌 플레이를 하기 위해 차분하게 깔아놓는 포석처럼 우리가 목표로 하는 장기 투자의 긴 여정에서 마지막 순간에 어떤 그림을 연출할 것인가를 정확히 머릿속으로 그리며 지금 이 순간 장기적 자산들을 전략적으로 매집하고 배치하는 겁니다. 제가 투자하는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부동산의 BTS 투자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야, 부동산 장기 투자는 언제까지 장기 투자야? 테슬라는 2030년부터 슬슬 판다는 거지? 그래서 비트코인은 도대체 언제 수익화하는데? 계속 사기만 하고 안 팔면 그게 사이버머니 아니야? 실현하지도 않을 숫자 가지고 기분만 좋아라 하는 거 아니냐고. 결국 이분들의 모든 이야기는 그래서 언제 팔고 언제 현금으로 바꿀 거냐는 겁니다. 그래야 그걸로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여행도 가고 신나게 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들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투자의 포석은 뭐였나요? 테슬라랑 비트코인 최대한 많이 모아서 2030년에 은퇴해서 조금씩 팔면서 일 안 하고 돈 쓰면서 살겠다는 목표로 시세 차익형 투자의 씨앗을 뿌리는 건가요? 어차피 실거주 부동산 한 채 있으니까 매달 조금씩 금융자산 팔면서 생활비로 쓰려고 하냐는 겁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 질문의 핵심이 바로 현재 우리가 하는 투자가 무엇을 위한 포석이냐는 물음인 겁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현재 금융순자본 100억을 모으겠다는 목표로 테슬라, 비트코인, 그리고 서울부동산에 투자하고 있고, 각 자산들은 목표를 향해 나가는 과정에, 그리고 목표를 이룬 이후에 각각 제가 생각하는 쓰임새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은 부의 베이스 캠프이자 미래의 캐시카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립의 시기인 2030년쯤엔 현재 제가 직장에서 벌고 있는 실수령 월급과 그 외의 건보료, 국민연금 등의 지출을 모두 합친 비용 이상을 월 현금 흐름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만 어렵게 모았던 자산들을 매달 팔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얼마의 노동소득을 얻고 있는가와 관계없이 오랜 기간 내가 장기 투자하며 보유했던 자산들의 구조를 이용해서 일정하게 들어오는 월 현금 흐름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재 전세로 세팅해서 보유 중인 주택들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반전세로 전환시킬 계획입니다. 지금의 하락 조정장이 지나고 다시 상승장이 왔다 또 조정을 받았다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도 서울과 같은 핵심 입지의 지역은 해외 선진국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에 의해 전세와 월세의 주거 렌트비는 점점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정치, 문화, 그리고 교통과 모든 편의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어 이렇게 만들어진 도시 경쟁력은 현재 세계 7위고 앞으로 점점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 서울의 가능성을 보고 장기 투자하면서 그 기간 동안의 전세보증금 상승분을 계속 반전세 형태로 전환해서 월세 수익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즉, 제가 생각하는 서울부동산은 2030년 이후엔 매달 현금을 창출해주는 캐시카우로 활용할 목적으로 2017년부터 하나씩 포석을 깔아놓은 겁니다. 인플레이션만큼 오르지만 구조적으로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내고 특정 시점 이후엔 월 현금 흐름이 창출되는 사업체가 된다는 거죠. 이게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의 쓰임새입니다. 그럼 미국 주식인 테슬라는 어떨까요? 일단 저는 주식 투자의 1차 목적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신성장 산업의 주도 기업에 투자해서 동업자 마인드로 그 과실을 오랫동안 함께 누리는 것. 즉, 빌려준 돈 언제 받을까? 지금 회수했다가 다시 빌려줄까? 아니면 경기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냥 지금 당장 갚으라고 할까? 라고 말하듯이 행동하는 채권자 마인드가 아니라 자신을 가슴 떨리게 하는 사업에 함께 투자한다라는 동업가 마인드, 사업가 마인드로 그 시장의 초기부터 긴 시간을 바라보고 투자하며 자신의 지분을 늘려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테슬라와 같이 전기에너지 기반의 모빌리티, 로봇, AI, 에너지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진행하는 신성장 산업군의 초일류 기업에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엔 배당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 제가 지금 열심히 본업으로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도 투자할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지금 당장 좀 더 월 현금 흐름 늘리겠다고 기업이 성장을 위해 써야 하는 소중한 자금을 더 이상 어디에 써야 할지 몰라서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있는 성장이 멈춘 기업이나 매출은 급격히 증가하지만 신성장 동력이 부족해서 설비와 R&D 투자의 전체 비중이 점점 줄어들어서 자사주 소각과 배당을 진행하는 기업들은 매우 안정적인 비즈니스의 영역과 경제적 혜자를 구축한 최고의 기업들일 수는 있지만 앞으로도 폭발적인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룰 수 있는 기업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조건에 맞는 기업인 테슬라를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가 경제적 자립을 생각하는 2030년은 일론이 말하는 전기차 연 2천만 대 생산이라는 놀라운 지표를 제시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 숫자는 현재 모빌리티 1위 생산기업인 도요타가 연간 1000만 대 정도 생산하고 2위인 폭스바겐 그룹이 800에서 900만 대를 생산하니까 일론의 목표대로라면 2030년에 테슬라는 현재 도요타와 폭스바겐 그룹이 생산해내는 내연기관의 차량만큼을 전기차로 만들겠다는 계획이고, 만약 계획보다 늦어지는 일론 타임을 고려하더라도 2030년에 테슬라는 대중화된 전기차, 자율주행카 시장을 선도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차를 판매하는 기업이 되었을 것이고 아마 배당을 시작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2007년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이 처음 출시되고
5년이 지난 2012년부터 애플은 배당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워렌 버핏이 본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하면서 현재의 주주 친화적인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을 꾸준히 진행하는 애플의 모습이 구축되었죠. 2007년 당시 전세계 스마트폰 보급률은 2.6%였지만 2012년이 되면 14.7%까지 증가했었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이 투자를 시작한 2016년에는 39.4%였죠. 그럼 지금 전세계 전기차 보급률은 몇 %일까요? 2012년 말 기준으로 9.9%, 거의 10%입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예측에 의하면 2025년에는 16%, 2030년엔 33%에 달할 예정인데, 그럼 그때쯤 테슬라는 과거 애플의 흐름을 참고했을 때 과연 어떤 기업이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테슬라는 지금 애플처럼 배당을 주는 대표적인 배당 성장주가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제가 테슬라를 지금 지속적으로 매집하는 이유이며, 2030년에 1%의 배당만 주더라도 10년간 매집해 형성한 낮은 평단가가 주는 고배당주 효과를 누리며,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테슬라 역시 월 현금 흐름이 창출되는 자산으로 활용할 생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장기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앞서 서울부동산과 미국 주식인 테슬라의 사례를 보면 제가 미래에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자산들을 모으고 계속 보유하면서 한 수 한 수 포석을 깔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정리하면 둘 다 2030년엔 자산 규모의 성장과 함께 월 현금 흐름이 창출되는 자산이 될 테니까 그 이후에도 매도 없이 계속 보유하면서 활용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자산인 비트코인은 2030년 이후에 바라보는 용도가 좀 다릅니다. 일단 부동산과 테슬라는 사실 저를 위한 자산입니다. 이 자산들이 제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부를 누리고 활용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라면, 비트코인은 제가 아닌 제 다음 세대인 아이들을 위한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 우리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일단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비트코인이 현재 법정화폐에 대한 대안으로 자리잡고 조금씩 확산되고 활용되는 비트코인 스탠다드는 결국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올 거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각국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엄청난 파장과 마찰, 치열한 분쟁과 화합의 과정을 통해 한 땀 한 땀 완성되어가는 전 세계적인 합의 과정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으로서 제가 하는 건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모아가고 계속 많은 분들에게 비트코인을 배우고 또 다른 분들에게 쉽게 알려드리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확산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비트코인의 위대함에 흠뻑 빠져서 혹여 단기간에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생각하며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조급한 생각이 들면서 자신의 시간 선호가 높아지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선 비트코인이란 미래의 화폐가 완성되는 30년이 걸릴지 40년이 걸릴지 모르는 길고 긴 과정을 차분하게 지켜보며, 아직 많은 사람들이 정확히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행운과도 같은 투자적 타이밍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자신의 비트코인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늘려나간다는 대전제를 명심하고, 내가 아닌 내 자녀 세대에게 가장 강력한 자산을 물려주며 자신의 가문을 완성하겠다라는 장기적 관점으로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이나 천재지변 같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재앙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순간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경제적 희망이 비트코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안전벨트, 구명보트라는 용도로도 매집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2030년쯤엔 적어도 비트코인이 왜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 비트코인은 사실 이해하기 전혀 어렵지 않은데 이해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겁니다. 자, 앞으로 계속 지켜보세요. 미국 대선 후보들이 비트코인 공약을 얘기하는 게 이번 대선에만 나타날 특이한 현상일까요? 전 세계 최대 펀드 운용사인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를 만들겠다며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월가 자본의 비트코인 유입이 반짝 이벤트겠냐고요. 이렇게 비트코인은 나쁘다고 말했던 정치인과 금융권이 말을 바꾸기 시작하고, 이런 현상이 매년 반복되면서 자신이 믿고 신뢰하던 모두가 말을 바꾸며 비트코인이 중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당신도 생각을 바꾸실 거냐고요. 아님 미리 공부하고 이해해서 먼저 눈치채실 겁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원하는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위해 필요한 자금은 얼마가 있어야 하고, 먼 미래에 그 자산을 만들기 위해 지금 이 순간
어떤 한 수 한 수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머릿속에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다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갑자기 조급함이 사라지고 삶에 여유가 생기고 하루하루가 즐거워질 겁니다. 왜냐? 뭘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니까. 자신의 미래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지니까. 이래서 투자 마인드와 방향성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게 바로 서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정배열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투자는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는 행위다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래시계 위쪽에 차려져 있는 모래가 리스크라면 그 모래시계를 뒤집어 모래가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쌓여가는 그 과정이 리스크가 시간에 의해서 수익으로 치환되는 과정입니다. 높은 데서 떨어지는 리스크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실을 알고 보면 아래쪽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수익인 것이죠. 투자는 늘 리스크가 존재하는 거며 리스크의 높고 낮음이 투자 판단의 핵심이 아니라 강력하게 장기적 우상향에 구조적으로 잡혀 있기만 하다면 모든 리스크는 시간에 녹이면 된다. 이게 제 투자 철학이 그걸 이 문장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투자하고 있는 부동산, 비트코인, 테슬라도 투자하고 있는 이유들을 이렇게 한 문장씩 정리하고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면서 저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된 배경을 쭉 한번 설명드리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은 국가와 정권, 시대가 바뀌어도 불변하는 건 땅의 입지이며 좋은 땅은 기업처럼 진화한다라는 생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의 핵심은 무조건 입지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기업과 달리 아무런 생산활동이 없는 투기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신데요. 저는 그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과 같은 좋은 땅은요, 몇천 년이 지나도 서로 사고 싶어하고 서로 이용하고 싶어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 위에 세워지고 발전하는 그 문명 자체가 곧 가치 창출입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각국이 한강 유역을 두고 싸웠던 그 싸움, 그리고 각 국가, 고려와 조선이 도읍을 정했던 이유, 이런 것들이 입지적으로 좋은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좋은 땅 위에 세워졌던 5,000년, 500년의 역사, 그 문명은 그 어떤 기업과 개인이 세웠던 가치 창출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땅 위에 세워져 있고 만들어지고 아직도 흘러가고 있는 그 문화가 곧 가치 창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 창출은 계속 끊임없이 시대가 발전하고 미래를 향해 나가면서 그 땅에 새로운 문명들을 만들어내며 더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서울 부동산과 같은 좋은 입지의 땅은 계속 끊임없이 그 위에 새로운 문명들이 발전하고 진화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돼서 높아지는 가치가 창출되고 있는 그 좋은 땅들을 잘 모아가는 것만이 부동산 투자의 정석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절대 부동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젊은 분들 중에서 특히 부동산을 무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수익률이 금융자산보다 낮다라는 생각을 아직도 계시고요. 부동산은 올드한 자산, 즉시 현금화할 수도 없는 자산, 이런 부동산의 단점들만 언급하면서 부동산을 폄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부동산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무시했을 때 돌아오는 현실의 냉엄함을 꼭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정 자산 이상이 모이면 우리가 높은 산을 올라갈 때 베이스 캠프를 치듯 꼭 부동산으로 베이스 캠프를 치라는 이 말씀을 제 친동생에게 정말 가족끼리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테슬라입니다. 만약 인공지능과 로봇 산업의 미래를 확신한다면 지금 현재 대중에게 AI를 판매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기업, 그 기업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많은 테슬라들은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대중들은 아직도 테슬라를 전기차 기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보급 초기인 이 전기차 시장에 마켓쉐어만 논하고 있죠. 중국 차가 따라온다, 독일 차들은 호구냐, 현기차 무시하지 마라 등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마치 아마존 초기에 온라인에서 서적을 판매하던 회사로 생각하고 온라인 북판매 시장의 규모를 이야기하고 있는 꼴과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마존은 어떤 회사죠? AWS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와 다양한 온라인 이커머스를 장악한 유통 공룡이지 않습니까? 특정 기업을 설명할 땐 그 기업이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와 그 목표의 최종 골을 생각해야 됩니다. 테슬라는 왜 AI 데이를 계속 진행하면서 로봇을 설명할까요? 그리고 왜 로봇을 시제품으로 만들어서 대중들에게 선보이려고 할까요? 이 모든 기업은 대량 생산 제품 서비스를 통해서 자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나면
그 다음 페이지를 향해서 계속 진화하고 또 진화하고 진화해 가면서 궁극적인 기업의 목표에 도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전기차는 자율주행을 위한 AI가 탑재되어 있는 유일한 차량이고요. 이 자율주행이 탑재되어 있는 전기차를 판매하는 행위를 통해서 벌어들인 그 자금을 갖고 FSD가 완성되면 이건 바로 로봇으로 연결되면서 각종 AI 서비스로 확장됩니다. 테슬라는 이러한 큰 계획에 아직 서막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전기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전기차마저도 구동 동력의 변화인 내연기관이 전기차 배터리로 바뀌었다라는 단순한 물리적인 변화만을 언급하고 있는 편협한 생각입니다. 자율주행카, 스마트카 이 시대로의 변화를 언급해야 하고 이 변화의 핵심이 AI고 이 AI가 메카닉과 연결돼서 탑재되면 로봇 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테슬라가 가지고 올 미래는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 마치 프로메테우스에 나오는 거대 제국을 만든 CEO가 살아있는 사람과 비교된다면 아마 일론 머스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이야기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는 계속해서 진화하면서 여러분들이 초기 전기차가 대량 양산될 것을 믿지 않았던 그 시절의 충격과 같은 느낌을 계속 우리들에게 선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비트코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검은 털난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자신의 부를 안전하게 미래로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을 비인격적 가치 저장 시스템인 비트코인을 통해서 저장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연준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미국을 믿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의 국가 또는 거래소를 믿습니까? 아무리 많은 국채,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미국이 동결하는 순간 단 한 푼도 돈을 뺄 수 없다라는 것을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계좌를 동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이렇게 다른 국가의 운명이나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국가가 동결 조치하면 막힐 수밖에 없다라는 이 상황을 생각하면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자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자산을 내가 갖고 있는 게 있는지 꼭 생각해 봐야 돼요. 국가가 막거나 특정 단체가 막았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내 자산이 맞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밉보인다면 권력을 가진 그 누군가가 내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내가 소유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그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살아왔지만 비트코인이 세상으로 나온 지 12년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지 않다면 정말 세상의 흐름과 변화에 눈과 귀를 모두 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 이러한 생각을 했다면 분산 암호화된 시스템을 통해서 그 누구의 신뢰도 필요 없이 신뢰할 수 있는 화폐 시스템이 비트코인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 이미 이 세상의 자연물처럼 풀려 있다는 이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만이 내 자산을 스스로 묶고 열고 닫을 수 있는, 자신이 온전히 소유한, 그리고 그 키를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자산이다 라는 부분들을 꼭 인식하셔서 모든 자산이 아니더라도 자기 자산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럼 마지막으로 쭉 길게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투자란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는 행위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는 리스크의 크고 적음이 아닌 장기적 우상향이 구조적으로 잡혀있는 좋은 자산을 지속적으로 매집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권력, 시대가 바뀌어도 불변하는 좋은 땅의 입지를 빠르게 선점해서 부의 베이스 캠프를 만들고 인공지능과 로봇 산업의 확산된 미래의 핵심 기업에 투자해서 지금의 변화되는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추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과 혁신기업이 불려준 자신의 부를 안전하게 미래로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 그 누구도 믿지 않고 자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이 비인격적 가치 저장 시스템인 비트코인을 통해서 자산을 지속적으로 옮기면서 저장해야 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투자, 그리고 앞으로 2030년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투자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만약 제 친동생이 저에게 묻는다면 제가 정리해서 설명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그 이상 주저리 설명해야 될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이 내용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2030년에 우리 모두가 원하고 있는 그 목표를 무조건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확신을 갖고 제 스스로가 이러한 토탈 인베스팅 포트폴리오를 짜고 현재 투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투자의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든 그것은 자기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투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돈을 벌고 있다면, 자신의 자산을 불리고 있다면 그것은 좋은 투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신만의 투자 방식과 철학을 완성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다양한 투자의 방식과 접근법을 우선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한 다양한 투자의 접근법 중에 저는 기업가 마인드를 통한 장기 투자 방식을 늘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서의 투자로 부동산, 테슬라,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핵심 축의 자산들을 기준으로 토탈 인베스팅을 꾸며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설명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자신에게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참고하셔서 직접 투자에 연결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비트코인에 미친 사람은 왜 계속 비트코인을 살까요? 왜 돈도 안 되는 노드를 직접 돌리면서 번역도 하고 영상도 만들면서 열성일까요? 테슬라를 타는 사람들은 왜 앞으로도 테슬라만 계속 탄다고 할까요? 일론 때문에 화났다면서도 왜 테슬라 오너들은 테슬라 제품과 서비스에 푹 빠질까요? 왜 사람들은 어떻게든 갈 수만 있으면 강남에 입성하려고 하고 서울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할까요? 부동산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산이든 비트코인처럼 현재 소수의 사람들만 믿는 자산이든 그 자산을 좋게 보는 사람들이 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늘어날까요? 2013년 부동산은 끝났다면서 올드한 자산이라고 절대 안 산다던 젊은 세대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부동산 매입에 집중하며 평가가 완전히 바뀌어버렸고, 2018년 비트코인은 사기라던 사람들이 지금은 열렬한 비트코인 지지자로 바뀌고, 비판적인 의견을 갖고 있던 월가의 인사들이 자신의 바뀐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그 현상이 지속적으로 확장되면 우린 그 현상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내가 아닌 대중의 시선으로, 그들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투자의 기회를 가져가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과 서울부동산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현재 비트코인과 테슬라 그리고 서울부동산에 투자하며 스스로 BTS 투자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세 가지 자산에 다 투자하는 이유는 과거 여러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다양합니다.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는 자산, 강력한 팬덤이 형성된 자산, 비상간 자산 간의 조합 등의 표현들을 많이 사용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또 하나의 표현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바로 다시 만들 필요가 없는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서양 격언 중에 바퀴를 다시 만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미 충분히 훌륭한 무언가를 자신이 또 처음부터 새롭게 만들려고 애쓰며 시간과 돈을 쓰지 말라는 표현인데요. 비트코인과 서울부동산, 테슬라가 바로 그런 자산입니다. 먼저 비트코인은 인터넷처럼 누군가의 검열 없이 자유롭게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처음 만들었고, 이 세상에 나온 지 15년 차가 되면서 온갖 내외부의 공격과 사건 사고의 가격은 요동쳐도 비트코인의 네트워크는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완벽히 탈중앙화된 자산임을 스스로 입증했죠. 즉 자신이 바퀴임을 증명했으니 이제 남은 건 다양한 용도에 맞춰 바퀴를 활용하면 되는 거지, 다시 새로운 바퀴를 만들려는 엉뚱한 짓을 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자신이 더 잘 만들 수 있다면서, 자기도 만들 수 있다면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재단과 자산과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미 완벽한 탈중앙화라는 크립토 네트워크의 바퀴의 원형이 만들어진 지금 이 순간에는 그 바퀴가 확장되며 만들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며 비트코인 인프라 구축에 자신의 자본을 넣는 것이 가장 쉽고 현명한 투자 행위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서울부동산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대한민국에서 갑자기 서울이 갖는 위상과 인프라, 인적 물질적 자원과 자본을 옮길 수 있나요? 이거 누가 강제시킬 수도 없고 새롭게 만들 수도 없는 것이며, 이미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핵심은 서울이라는 땅에 모두 집중되면서 강력한 시너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효율화된 도시와 땅이라는 바퀴가 완성되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투자자라면 단기적으로나 징검다리의 형태로는 모르겠지만 부동산의 핵심 전략으로는 당연히 바퀴의 중심축인 서울부동산으로 이동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신의 부와 자산을 지키며 불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에 대해서도 이 바퀴 이론은 아직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미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테슬라에 의해 바퀴가 완성되었다고 봅니다. 구글의 웨이모를 비롯한 수많은 업체들이 오랜 기간 자율주행을 완성하기 위해 싸제 GPU 달고 라이다 붙이고 한정된 도로를 돌면서 시간을 허비하며 모든 방식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을 때, 테슬라는 자율주행을 위한 AI 학습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자체 설계한 자율주행의 인공신경망 처리 슈퍼컴퓨터 도조와
이를 위한 전용 반도체 D1 칩을 개발하고 베타 버전을 공개해 오너들로부터 실제 도로주행 데이터를 받는 방식으로 계속 진화하며 출시 지역을 확대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자율주행이라는 영역의 바퀴가 완성되자 다른 업체들은 똑같은 바퀴를 자기들도 만들 수 있다면서 의미 없는 시간을 또 허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의미 없다고 하는 건 그 회사들에게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이미 테슬라가 만든 바퀴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건 대세를 바꾸기도 어렵거니와 자율주행이라는 기술과 제품의 발전에도 전혀 새로울 게 없는 행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쭉 설명드렸듯이 비트코인, 서울부동산, 테슬라는 이미 각 분야의 바퀴를 만들어 대체할 수 없는 위치와 이점을 갖고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유저와 팬덤, 자본을 흡수하며 네트워크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 투자 수익률은 이 자산들보다 좋은 주변 대체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미 각자의 영역에서 기념비적인 입지를 갖추고 구축해서 네트워크 효과를 가져가고 있는 자산들이라면 장기적 투자자 관점에서 이보다 더 좋은 자산이 있을까요? 비트코인이라는 탈중앙화 바퀴가 완성됐으니 그거 하나 포폴에 달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바퀴도 포폴에 하나 더 달고, 서울부동산이라는 바퀴까지 포폴에 장착하면 2030년, 2040년 쭉쭉 달려도 전혀 걱정되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고 장착할 수 있는 바퀴들만 달고 열심히 달리는 게 바로 장기 투자입니다. 오리지널 바퀴 흉내내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2008년부터 애플 장기 투자, 닷컴 버블 이후부터 아마존 장기 투자, 2010년 비트코인이 1달러 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장기 투자, 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그 중에서도 부동산, 비트코인, 채권, 금이 아니라 주식에 투자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고르고 투자하시겠습니까? 저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는 종목을 고르고 그 주식 하나만 매수합니다. 그렇다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식이 급격히 오르기 직전부터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타이밍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 하나의 종목을 선정하게 됐던 과정을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모든 걸 일단 부정하고 보는 사람, 늘 단기로 먹고 빠질 생각만 하는 사람, 짤짤이해서 용돈 벌 생각만 하는 사람, 모든 건 결과론이라는 사람, 개미는 뭘 해도 안 된다는 사람은 지금 당장 이 영상 끄시기 바랍니다. 다 끄셨죠? 자, 그럼 이런 분들 다 털어낸 상태에서 이번 영상 파도 소리 듣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부동산에 투자하는 BTS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각 자산마다 속성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투자에 접근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럼 전 세계 수많은 종목이 상장되어 있는 주식시장에서 최고의 종목을 찾아내는 방법은 뭘까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최고라는 건 어떤 투자를 할 때인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는 주식을 오래 투자하며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장기 투자라고 하면 보통 기간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데 1년에서 3년은 단기, 5년 정도가 중기, 7에서 10년 정도가 돼야 장기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이유는 금융시장의 사이클이 참 희한하게도 보통 10년 정도로 움직입니다. 1997년 IMF,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0년 글로벌 팬데믹, 그쵸? 그럼 내가 만약 단기 투자를 1년에서 3년 정도 하는데 10년 사이클에 안 좋은 타이밍이 시작했다면 그럼 3년을 투자하고도 손해나 본전일 수 있습니다. 근데 5년 중기로 투자했다면 전체 기간 중 절반의 시간을 시장에 참여하고 있었으니 수익 구간일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만약 내가 10년을 투자했다면 그럼 그 어떤 시점에 걸렸더라도 긴 하락과 높은 상승 구간을 모두 다 경험했을 테니까 그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DCA, 즉 적립식 매수를 해왔다면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기 충분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라면 최소 7에서 10년은 시장에 참여하신다는 생각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10년을 들고 있더라도 장기적 우상향 구조가 아닌 걸 갖고 있었다면 그 투자는 망한 거였겠죠?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려고 했더니 계좌가 녹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종목 선정입니다. 그럼 어떻게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는 좋은 주식을 찾는가? 이게 우리에게 남은 가장 중요한 핵심일 텐데요. 여기서 저는 저만의 기준을 몇 가지 갖고 있습니다. 그럼 순차적으로 그 기준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세계 최고의 기업이어야만 합니다.
전세계 시총 1위 기업이든 산업 내 1위 기업이든 무조건 1위여야 합니다. 그래야 가격 결정권을 갖고 시장을 흔들 수 있습니다. 세계 1위 기업은 인플레이션이 와도 디플레이션이 와도 그 기업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충성 고객을 갖고 있고 그들에게 제공하는 기업의 브랜드 가치 때문에 비교적 쉽게 가격 상승 요인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습니다. 이게 투자하기 좋은 기업의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세계 1위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주식이 아니어도 됩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어디든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 세계 최고의 기업이 있다면 그 주식시장에서 그 기업에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주식이 부동산도 아닌데 우리가 실거주할 것도 아니고 직원으로 입사할 것도 아닌데 왜 굳이 한국 기업에만 투자하려고 하십니까? 한국 기업이라고 더 잘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더 잘 아신다고요? 진짜요? 아닐 텐데요. 한국에는 완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보다 중간재를 생산해서 납품하는 B2B 기업들이 훨씬 많죠. 이게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럼 이 내용과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는 기업 고르는 방법 두 번째, B2C 기업이어야만 합니다. 즉, 부품을 다른 기업에게 납품하는 B2B 비즈니스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에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가격 전가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원자재 값이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기업은 제품 생산의 원가가 상승합니다. 서비스 기업이더라도 결국 시간차를 두고 인플레이션으로 인건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타격을 봅니다. 그럼 이때 세계 1등 기업은 높아진 원가를 충성스러운 고객들에게 전가시킬 수 있습니다. 가격을 높여도 충분한 수요를 끌어낼 수 있는 브랜드 파워와 충성 고객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B2B 기업은 다릅니다. 이들은 완제품을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을 대상으로 쉽게 가격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B2B 기업들은 늘 마진이 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B2B 기업들은 그 기업의 판매 추이와 실적, R&D 상황들을 전적으로 애널리스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고 길가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 기술에 대해 들어도 잘 모르고 실적 추정치도 눈에 보이는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아니니까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권사가 그렇다면 그런가 보다, 아니라면 아닌가 보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B2C 기업은 다르죠.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니까 내가 그 분야에 관심이 있고 그 기업에 관심이 있다면, 심지어 그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면 타사 대비 장단점도 알아서 파악이 되고 제품이나 서비스 사용자의 증가 추이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워낙 정보가 발달돼서 제품의 출하량과 선정량, 앱 다운로드 개수, 서비스 사용자 수의 증감 추이 등을 통해 B2C 기업들의 실적을 굉장히 투명하게 예측하고 확인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애널리스트가 아니더라도 그들의 정보가 없어도 직접 그 기업의 가치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조건 1위 기업이어야 하고 두 번째 조건 B2C 기업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는 주식을 찾는 세 번째 조건, 바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신산업군에 있는 기업이어야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회사들은 꽤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세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은 확 줄어듭니다. 근데 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에 있어야 하느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주식의 가격이 오르는 요인은 크게 실적, 그리고 시장 전반의 유동성, 이 두 가지에 있습니다. 근데 시장의 유동성은 기업 본연의 특성이 아니니까 제외하고 기업의 실적이란 부분은 경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경기가 좋으면 실적이 잘 나오고 경기가 위축되면 실적이 자연스럽게 꺾인단 말이죠. 그래서 수많은 기업들이 경기에 따라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나마 앞서 설명드렸던 각 분야의 세계 1위 기업은 가격 전가력이 있고 충성 고객들로 인해 기본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B2C 기업이나 B2B 기업보다야 상황이 낫겠지만, 그래도 경기가 안 좋은 침체 구간에서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간다던가 매출이 확 줄어드는 그래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신산업군의 회사는 얘기가 다릅니다. 시장 전반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등장해서 그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이 제로부터 시작해서 증가하는 단계라면 경기 침체가 오든 인플레이션이 오든 이 큰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제로에서 올라가는 사용자 증가가 산업군 자체의 성장에 맞춰 함께 오른다는 거죠. 이미 다 성장이 끝난 산업에서는 더 이상 확장될 수요가 없기 때문에 각 기업들끼리 서로 시장을 뺏어먹는 싸움이지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신산업군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처음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쓰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밥그릇 싸움이기 이전에 일단 서로 영역을 넓혀가는 단계이고, 그 와중에서 세계 1위 기업이라면 당연히 그 산업의 성장을 리딩하면서 경기와 상관없이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의 증가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신산업군이란 기술만 존재하는 산업, 청사지만 가득한 산업이 아니라 현재 사람들이 사용하고 대량 양산이 가능한 산업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는 주식을 찾는 3가지 방법을 쭉 연결해서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대량 양산 체제를 구축해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신산업군에 있는 전 세계 1위 기업의 주식. 저는 이 주식이 좋은 주식,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는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쭉 설명을 들어보시니 여러분은 어떤 기업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딱 하나의 기업이 떠올랐고,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에 주식은 그 기업 하나만 딱 담았고, 앞으로도 2030년까지 그 기업에만 투자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식은 딱 하나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부동산과 비트코인으로 채워야 되니까요. 암튼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기업이 무엇이든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그 기업에 장기 투자하실 경우 여러분의 투자 성공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이 영상에서는 의도적으로 보다 세밀한 기업적 요소를 다 배제하고 굵직한 개념들만 설명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특정 기업으로 몰아간다는 인상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체크해 가다 보시면 사실 그 기업밖에 없긴 해요. 암튼 전 최대한 담백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혹시 이 영상에 빠진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는 좋은 주식을 찾는 본인만의 기준이 있으시다면 영상 댓글에 남겨 많은 분들이 함께 보실 수 있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테슬라 비트코인을 부동산과 함께 투자하는 토탈 인베스터로서 부동산 시장의 뉴스를 대하는 투자자분들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식이나 코인 투자할 때 언론에서 하는 얘기를 어느 정도 믿으십니까? 테슬라에 대한 언론의 반응, 비트코인에 대한 기사 내용, 이런 거 다 떠나서 언론의 경기 전망 믿고 뉴스 보면서 투자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그런 투자는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작년 말까지 퍼펙트 스톰 온다고 떠들면서 잔뜩 금융시장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던 언론과 그 언론에 반응한 대중들의 분위기에서 올해 초부터 반등한다는 그 어떤 증거라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전 단 하나의 증거도 뉴스도 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언론 기사나 뉴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절대 시장의 변화를 눈치챌 수 없습니다. 이건 금융시장만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그 누구도 부동산 시장이 언제 반등할지, 언제 바닥을 찍을지 절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하면서 언론의 투자 의견이나 공포 뉴스를 걸러 듣는다면 그러한 비판적 시선의 접근을 부동산 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측할 수 없는 시장의 매크로 분석에 관심을 끄고 내가 목표로 한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갈아탈 기회를 잡는 그 본질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테슬라, 비트코이너, 그리고 다주택자입니다. 열심히 재산세 내고 종부세 내고 제가 생각하는 좋은 입지의 부동산을 지키면서 부동산 시장 전반의 가격 변동과 요동치는 공포 뉴스를 멀리하면서 시장에 존재하는 리스크를 시간으로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제게 부동산 투자 방법을 물으신다면 저는 무조건 서울 부동산에 집중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서울 부동산에는 행정구역상 경기도에 속하지만 강남 접근성이 좋은 과천, 분당, 판교는 당연히 포함되는 개념이고요. 좀 더 넓게 보면 광명과 하남까지도 포함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 지역들은 내가 아닌 시장 전체 참여자들이 오랜 시간 그 입지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해 놓은 급지별 순위가 존재합니다. 마치 자동차 살 때도 회사에 임원 차량이 지급될 때도 급에 맞는 차량이 존재하듯 부동산에도 급지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핵심은 전국에서 급지가 가장 높은 서울 부동산에 집중하고 그 안에서도 입지가 좋은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며 자신의 부를 안전하게 지키고 불리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느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는 데엔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의 개수, 교통의 편리함, 교육 환경, 자연 환경, 상품 자체의 경쟁력 등 사람들이 원하는 수많은 요인들이 모이고 모여 입지가 좋은 지역을 만들고 그 지역들은 기회만 되면 입성하려는 대기 수요자들이 넘치며 하락장에서도 든든한 실수요가 존재하며 가격을 방어해줍니다. 며칠 전 서울시가 발표한 한강 르네상스 2를 보면
한강을 끼고 있는 서울 전역의 수공간의 놀라운 미래 모습을 볼 수 있고, 삼성역 코엑스 일대의 GBC 개발로 최첨단 도시로 진화하는 강남과 용산공원이 완공된 이후 녹지공간이 넘쳐나는 서울의 모습 등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가 집중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정치, 사회, 문화가 함께 고도화된 이 도시의 미래는 현재 세계 도시 경쟁력 7위라는 숫자가 말해주듯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위치입니다. 대한민국은, 서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맨날 헬조선이라고 말하고 불평하는 것보다 외국인들 눈에는 훨씬 더 매력적인 나라이며 선진국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있는 서울 부동산은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춘 좋은 자산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는 서울 부동산 투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투자 전략은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입지가 좋은 땅에 지분을 확보하고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파트나 빌라 등 건물 자체의 상품성보다는 그 건물이 깔고 있는 땅의 가치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권의 오래된 작은 규모의 아파트 단지라도 사업성이 나와 재건축이 가능한 지역이 있다면, 또는 용산에, 마포에, 사대문 도심에 개발 가능한 빌라촌이 있다면 그 땅의 가치를 믿고 장기적 관점에서 그 부동산을 매수합니다. 그렇게 입지 공부를 통해 스스로 확인한 좋은 지역에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 재개발이 가능한 빌라, 리모델링 시점이 도래하는 아파트 등을 돈이 생기고 활용 가능한 레버리지의 조건이 유리한 시점에 매수해서 최소 10년 이상 보유하면서 재건축 조합이 세워지고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생겨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계속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가는 겁니다. 물론 저는 다주택자를 선택했지만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 비율은 본인의 취향입니다. 집은 한 채로 만족하고 이젠 금융자산을 모은다, 아니다, 한두 채 더 늘려서 부동산 비율을 늘린다, 제 생각에 이건 무엇을 먼저 모아가느냐, 즉 테크트리, 빌드업의 순서일 뿐, 결국 좋은 자산을 알아보는 눈이 있다면 테슬라를 비롯한 좋은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자산들을 시간차를 두고 결국 부동산과 함께 모아가게 될 겁니다. 저는 투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테슬라와 비트코인을 알기 전에 이미 다주택 포지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보유한 부동산들의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며 테슬라와 비트코인의 수량을 늘리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바라보는 부동산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부동산은 필수제이기 때문에 모두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재화이고, 그렇기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산 가치의 상승도 있지만 시간이 지난 이후엔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해서 월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 이 부동산을 통한 파이프라인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다주택자 포지션까지 갖고, 모든 사람은 부동산이 필요하고 땅이 필요하다는 이 불변의 명제 때문에 장기 투자를 진행하면서 은퇴를 앞둔 시점이 될 때 월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며 지속적으로 금융자산을 늘릴 수 있는 든든한 파이프라인의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좋은 거 누가 모르냐? 비싼데 어떻게 사냐? 부동산 버블은 이제 시작인데 누구한테 떠넘기려고 작업치냐? 이런저런 말씀하시며 주식이나 코인에만 관심 갖는 분들도 아마 제 구독자분들 중에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또는 싱글로 살아가며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에 점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의 소중함과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가치가 생각보다 높다는 현실을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무조건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팔았다가 밑에서 다시 잡아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그런 유혹을 계속 느끼고 계셨던 분들이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도 많이 계시죠? 사실 이런 사고의 흐름은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야, 작년 대하락장에 그렇게 개고생하면서 겨우겨우 버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좀 숨 돌릴 만해진 상황인데 그걸 왜 파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반대로 아니, 근데 그렇게 어렵게 버텨온 건 맞는데 괜히 욕심 부리다가 다시 고통스러운 순간으로 가면 어떡해. 연초부터 많이 올랐으니까 계속 간다고 하더라도 한번 쉬었다 갈 거 아니야. 그럼 그때 사면 될까 했지.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민들은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주변에서 봤던 투자의 세계에서 일어난 몇 가지 일화를 한번 예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때는 2017년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그때쯤 서울에 아파트를 매수했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상승장 초입이었기 때문에 사자마자 가격이 쭉쭉 올라갔죠. 그런데 제 지인이 잔금을 치르러 부동산에 갔을 때 반대쪽에 어떤 한 가족이 와 있었는데, 그분들도 제 지인이 산 아파트의 소유자였는데
본인 아파트를 팔고 그 집에 전세로 들어간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자신의 아파트를 팔고 본인은 그 매수자한테 전세금을 주겠다는 거죠. 그분들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고점이니까 팔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밑에서 다시 사겠다는 거였죠. 그리고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까지 우리가 모두 기억하듯 계속 부동산 가격은 올랐습니다. 미친 듯이 올랐어요. 그리고 2022년부터 하락장이 시작됐죠? 그래서 그 아파트의 가격은 빠졌을까요? 일단 좋은 입지의 지역이었고 그 사이 준공한 지 30년이 넘으면서 조합이 설립되고 시공사가 선정되며 재건축이 착착 진행되다 보니까 가격이 하나도 안 빠졌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매물이 없어요. 자, 그럼 제 지인이 그 아파트를 매수할 때 옆에서 그 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들어갔던 그분은 지금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사실 그분 입장에선 그 당시에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일단 오랫동안 보유했던 아파트를 높은 수익에 익절했고 전세 보증금이라는 현금을 보유하고 타이밍을 기다린다는 게 그리 엉뚱하거나 잘못된 선택은 아닐 수도 있었잖아요. 막말로 그분이 그 아파트가 조합이 설립될 줄 알았을까요? 30년이 가까워져도 조합 설립조차 못하는 단지도 많은데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면서 장기 투자하기보단 좀 더 스마트하게 익절하고 차분하게 기다리다가 다시 움직이는 거 보고 매수하려고 생각한 것 뿐인데 부동산 시장이 그 이후로도 내리 4년을 더 오를 줄 몰랐겠죠. 물론 그분이 그 돈으로 전세로 있다가 재빨리 다른 아파트를 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매도하고 전세 계약까지 한 사람이 2년 안에 전세를 스스로 빼면서 복비까지 물고 타이밍 맞춰서 다른 아파트를 매수할 확률이 심리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상당히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본인은 자신이 판 아파트의 가격에 고공행진하는 모습과 재건축이 진행되는 모습을 매일 지켜보며 그 단지를 거닐고 보기 싫어도 공고문에 적혀있는 재건축 현황을 계속 보면서 어떤 심정이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은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그 어느 영역에서나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너무 쉽게 매도하면 언제든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2018년 1월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불장이 마무리될 때의 가격이 대략 2,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간 폭락해서 2019년 2월에 770만 원까지 갔었죠. 그 이후 반등해서 1,450만 원까지 갔었으니까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판 사람들도 있었겠죠?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난 상승장 때 8,200만 원까지 갔었죠. 그리고 지금 다시 4천만 원입니다. 자, 만약 2019년에 1,350만 원에 판 사람이 2년 만에 8천만 원이 넘는 비트코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참 사람 심보가 좀 못된 부분이 있어서 자신이 판 자산의 가격은 그 이후에도 계속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헤어진 연인의 인스타를 계속 몰래 보는 느낌이랄까? 암튼 그럴 때 너무 잘 지내는 것 같으면 은근 기분이 나쁜데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판 자산의 가격을 가끔씩 보거나 아니 어쩌다가 우연히 봤는데 그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갔다면 내가 팔고 산 다른 자산들보다 더 올라 있다는 걸 알았다면 지금 그 자산을 다시 사려면 같은 수량을 절대 못 산다는 걸, 같은 동된 그 아파트를 절대 못 산다는 걸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면 그건 약간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첫 집을 살 때 여러 번 매수를 시도하다가 놓친 동네가 있었는데요. 한동안은 그 동네 지나가는 것도 싫어했었습니다. 결국 그 트라우마는 내가 산 자산이 그보다 더 올라야 그제서야 풀리더라고요. 여러분, 투자는 심리입니다. 절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는 피터 린치가 말씀하신 것처럼 평범한 사람 수준이면 되고 투자에 필요한 수학 능력은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투자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는 뭘까요? 결국 사람의 심리입니다. 아파트 한 번 샀다가 단기에 호되게 몰려서 고생하고 손해보고 판 사람은 절대 부동산 투자 안 합니다. 주식 투자하다가 계좌 반토막 나고 상장 폐지 맞는 사람은 자기 자식들한테도 주식 투자하지 말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좋다고 하니까 샀다가 미친 변동성에 멘탈 털리고 뇌동매매해서 쥐지치고 나온 사람은 절대 다시는 비트코인 투자 안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나름 깔끔하게 입절하고 호기롭게 나온 사람이더라도 자신이 판 자산의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면 절대 그 자산을 다시 못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 그렇게 본인이 매도하고 버린 그 자산이 익절하고 나온 그 자산이 만약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고 있는 좋은 자산이라면 그럼 그 좋은 자산을 단타나 스윙으로 한번 먹고 평생 다시 못 살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몰고 가서 자신의 심리 상태를 불안하게 하고 그 자산과 멀어지게 하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이겠냐는 겁니다.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다룰 자산이 있고 소중하고 진지하게 다뤄야 될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어떤 자산이 좋은 자산이고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나요?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현명한 투자자라면 어떤 자산에 투자할 때는 그 자산군의 특징부터 정확히 공부하고 세부적인 요소들로 파고 들어가면서 큰 그림을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만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는 좋은 자산을 발견할 수 있고, 그렇게 한번 발견한 좋은 자산은 절대 한두 번 투자에 활용하다가 단물 빼고 버린다는 마인드가 아닌 장기간 지속적으로 보유하면서 자산 규모를 계속 키우고 그 자산을 통해 머니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담보물로 활용하면서 팔지 않는 자산으로 활용하는 게 세무적으로도 자산 구조적인 측면으로도 훨씬 유리하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왜냐? 장기적 우상향 구조라는 건 뭘 의미하나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오른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 자산을 매수할 때 사용한 레버리지가 있다면, 즉 부채가 있다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그 부채는 먼지처럼 작아지고 부채를 뺀 순자산의 크기는 점점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렇게 커진 자산은 좋은 담보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산을 매도해서 양도세를 내지 않고도 필요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창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부동산 같은 경우는 매매가와 렌트비가 인플레이션에 따라 계속 상승하면서 어느 순간 월세나 반전세로 바꿔서 월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도 있고, 테슬라와 같은 고성장주는 과거 애플이 그랬듯 고속성장 과정에서는 높은 주가 상승률을 주고 성장이 둔화되는 순간부터는 배당을 시작하면 배당 성장주가 되겠죠? 그럼 또 월 또는 분기 현금 흐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동산이나 주식 모두 담보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이 필요한 상황에선 매우 유용한 담보물로의 역할도 해주고요. 비트코인 역시 현재는 높은 가격 상승만 주목되고 있고 안정적인 담보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는 없지만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금융권에서 매우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깊게 공부하고 정확히 이해한 자산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고 있다면, 그리고 그걸 발견했는데 그 자산의 보유가 너무 힘들고 수익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돈다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자산을 팔면 투자 심리와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다시는 살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팔겠는가? 그래도 팔아버리겠는가? 이렇게 생각해봐도 팔겠다면 파는 거지만 만약 이 질문에 망설여진다면 여러분, 그럼 절대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산은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다루고 버릴 만한 자산이 아닌 겁니다. 트레이딩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머리로는 다 이해했는데도 그래도 잘 제어가 안 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주식이, 만약 그 비트코인이 수익이 나서 판다면 수익의 절반을 양도세로 정부에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며 자신의 뇌를 속이세요. 미국 주식은 실제로 양도세가 22%인데 그거의 2배가 넘어도 과연 팔겠습니까? 비트코인 매도하면 수익의 50%는 무조건 세금이라면 그래도 굳이 익절하겠냐고요. 아마 많은 분들은 고민하시다가 매도를 접을 겁니다. 그게 바로 부동산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를 하는 이유입니다.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장기 투자가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큰 이유가 바로 세금입니다. 제도적으로 장기 투자를 해야 세법상 유리하니까 쉽게 매도할 수 없는 거래 시스템이다 보니까 매도를 고민하다가도 그냥 참고 또 참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5년, 10년 그렇게 흘러가고 결국 큰 자산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금융자산은 너무 쉽게 팔 수 있고 세금도 거의 없고 맘만 먹으면 언제든 팔 수 있으니까 매도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매도의 편리함이 결국 본인의 장기 투자를 막고 좋은 자산을 발견하고도 금방 헤어지게 만들고 쓸데없이 타이밍을 재는 상황을 연출하며 언제든 매도의 늪에 빠져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장기 투자를 하겠다는 분이라면 비트코인을 절대 거래소에 놓지 마시고요. 하드웨어 월렛으로 옮겨서 스스로 온전히 보관하면서 거래를 어렵게 만드셔야 합니다.
주식 역시 미국 주식처럼 양도세가 22%나 나오는 상황에서 언제든 샀다 팔았다 하고 싶은 충동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게 심리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연초부터 많이 상승한 비트코인과 미국 주식의 익절 욕구가 솟구치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하락할까봐 두려워서 잠깐 현금화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사례와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 스스로의 의지를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너무나도 나약하고 의지 박약한 인간입니다. 언제든 스스로를 정당화하면서 말을 바꿀 수 있고 어쩔 수 없었다는 말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벌려버리는 사피엔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며 스스로의 멘탈을 수도승의 마음으로 단련하고 최대한 매도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매도라는 행위에 거부감이 들도록 자신의 뇌를 계속 속여간다면 시간은 금세 3년, 5년, 7년, 10년 흘러갑니다. 2030년? 금방이에요. 생각보다 금방 옵니다. 많은 분들이 장기 투자 어렵다고들 하시는데요. 장기 투자 마인드를 갖추고 상승과 하락을 2번 정도 맞으면 우리 모두 어느새 베테랑 장기 투자자가 된 본인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미 지난 대하락장을 몸빵으로 이겨내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획득한 장기 투자 포인트를 절대 작은 이익을 얻으려고 집어던지지 마시고요. 오늘도 차분하게 투자 서적 읽고 마인드 다잡으면서 한 주를 마무리하시자고요. 아시겠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넌 왜 투자하냐? 투자 왜 하는 거야?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누군 하고 싶어서 하냐? 화폐 가치가 계속 하락하니까 투자를 안 할 수 없는 환경이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그냥 본업만 충실히 해도 걱정 없는 세상 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다른 분들은 저는 남들보다 더 빨리 은퇴하고 싶거든요. 최대한 바짝 모아서 10년 안에 파이어 할 거예요. 이렇게 투자를 하는 이유와 접근 방법이 다양할 겁니다. 참고로 저는 투자를 좋아합니다. 그냥 투자가 재밌어요.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미래의 방향에 나의 에너지와 자본을 배팅하고 시간이 지나 그게 하나씩 현실로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게 그 어떤 것보다 흥미롭고 즐겁고 재밌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그 땅의 가치가 입지에 따라 계속 발전하면서 오래된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고 낡은 빌라가 재개발이 되고 주변에 공원이 생기고 지하철역이 놓이고 아이들이 많아지고 쇼핑몰이 문화공간이 생기면서 점점 좋아지는 게 그 공간을 가면 눈에 정확히 보이잖아요. 주식 투자는 내가 미래 가치를 믿고 매수한 기업이 열심히 일하면서 점점 커지고 성장하고 돈을 벌어오는 게 실적으로 공개되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는 그 맛이 있잖아요. 비트코인도 아직 부정하고 사기라고 욕하고 가치 없다고 폄하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2017년에 그런 얘기했던 제가 2020년에 입문해서 계속 공부하면서 푹 빠져든 것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커져가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와 대중들의 인식 변화를 지켜보는 게 얼마나 짜릿한 즐거움인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즉, 한 줄로 요약해서 제가 생각하는 투자의 즐거움은 나의 생각과 인사이트가 맞았음을, 그리고 옳았음을 시간이 지나 시장의 평가로 증명받고 가격의 상승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제가 투자를 하는 이유이자 투자가 최고의 취미, 최고의 스포츠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이더라도 많은 분들은 가능하면 빨리 인정받고 싶고 빨리 보상받고 싶어 하시죠? 자신의 생각이 옳았음을, 나를 비웃은 사람과 이 세상에 최대한 빨리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비장한 마음으로 어떤 자산을 본인이 딱 매수했으면 사자마자 오르진 않더라도 한 3개월 정도 안에는 좀 수익 좀 나고 6개월 지나면 꽤 수익 좀 쌓이고 1년 지났더니 나를 무시했던 그건 아니지 라고 말했던 사람들한테 보란듯이 코를 납작하게 뭉개버릴 수준의 수익이 나야 속이 아주 시원할 텐데, 저처럼 10년 장기 투자니 뭐니 하는 방식대로 가면 떨어져도 괜찮다고 그러고 계속 옆으로 기면서 재미없어도 괜찮다고 하니까 이건 뭐 투자할 맛이 안 난다고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돈의 속성의 저자 스노폭스의 김승호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선 우리에게 5가지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돈을 버는 능력, 모으는 능력, 쓰는 능력, 불리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 5가지는 다 다른 능력이라고 언급하셨죠. 근데 우리가 투자를 통해 단기간에 성과가 난다면,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시원하게 떡상해서 주변에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놀리고 비난했던 사람들한테 빅엿을 날리듯이 엄청난 수익률을 올렸다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인사이트로 한 번의 투자에 성공해서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한 5가지 능력 중에 불리는 능력 하나가 순간적으로 확 늘었다고 해도 이걸 계속해서 유지하는 능력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리기 위한 월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돈을 버는 능력, 그리고 그걸 모으고 적절히 쓰는 능력들이 뒷받쳐주지 않으면 정말 놀랍게도 빠르게 번 돈은 빠르게 사라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건 마치 초등학생한테 10억 주고 이걸 성인이 될 때까지 잘 불려봐 라고 말하면서 그 돈이 계속 불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초등학생이 10억을 갖고 있고 부모가 대신 관리해주는 상황도 아니라면 주변에 얼마나 많은 똥파리가 꼬이고 사기꾼이 달라붙고 가치 판단도 안 되는 사이에 여기저기 돈이 빠져나가면서 줄줄 새어나갈지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비단 초등학생이 아니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신의 체급에 맞지 않는 큰 규모의 돈을 우연히 벌면 그 돈은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어느 순간 줄줄 새어나갑니다. 왜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버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불리는 능력, 지키는 능력이 아직 다 준비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나이만 많았지 초등학생이 10억 생긴 거랑 비슷한 상황이라면 그 돈은 절대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런 말씀을 드려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야, 다 필요 없고 지금 당장 10억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니까. 다 날려도 좋으니까 10억이라도 원 없이 좀 써보자. 지금 당장 삶이 빡빡해 죽겠는데 뭔 소리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게 10년 장기 투자는 무슨 목사님, 신부님, 스님 같은 성직자 얘기고 도사같이 득도한 사람들이나 말하는 현실성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둑 두는 방법은 잘 몰라도 더글로리 보면서 대충 느낌은 알잖아요? 바둑판 위에 처음 바둑돌 하나 올리고 이제 시작한 지 한 5분 지났는데 게임 끝낼 수 있나요? 아니죠. 게임 초반에 두는 한 수 한 수는 먼 미래를 위해 중요 지점에 놓아두는 포석이지 그걸로 지금 당장 이득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런 포석을 안 두고 초반부터 오목 두듯이 좁게 보고 타닥타닥 붙여서 작은 집 몇 개 만든다고 인생과 같은 대국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냐고요. 투자도 똑같습니다. 지금 당장 수익률 떡상 떡락? 이런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가 이 판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한 수 한 수 포석을 제대로 놓으면서 빌드업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단순히 지금 내 계좌의 수익률?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평가 금액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월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지, 돈을 불리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지, 그래서 얼마의 자산 규모를 얼마나 다양한 자산군으로 경험해봤고 현재 유지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자산들을 계속 지키기 위해 필요한 세무적인 이해와 다양한 자산들에 대한 지식, 세상을 바라보는 인사이트, 그리고 실전 투자 경험과 그 안에서 여러 번의 패배를 맛봤더라도 큰 대전을 승리로 이끈 경험들이 있는가가 앞으로도 평생 투자를 이어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 투자자분들에게도, 비트코인 투자자분들에게도, 부동산 투자자분들에게도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에 대해 모두 관심 갖고 꼭 정확히 공부하고 이해하고 투자해 나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 부동산을 알아야 대한민국의 경제와 정부 정책, 세법, 부의 베이스 캠프 마련, 큰 자산의 에셋 파킹 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미국 주식을 알아야 미국 경제와 연준, 세계 경제의 흐름, 사업가 마인드로 기업을 바라보는 눈, 주요 산업들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야 테슬라와 같은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지금 막 시작된 신성장 산업의 핵심 주도주를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을 알아야지 우리 인류의 화폐 역사와 현재 화폐 시스템의 문제점, 그리고 언젠간 다가올 비트코인 스탠다드에 대해서까지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만 오늘 이 시점에 자신의 바둑판 위에 두어야 할 정확한 한 수를 먼 미래를 생각하고 포석으로 놔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 자신이 투자한 자산이 당장 1년 안에, 당장 2, 3년 안에 미친 듯이 오를 것 같고, 그래서 자신이 옳았음을 증명해 줄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 매수를 하면 이미 자신이 정해놓은 짧은 타임라인이 스스로의 인내심의 한계를 만들게 되고, 그럼 늘 무리를 하게 되고 앞으로도 살면서 끊임없이 치러야 할 투자의 전쟁을 자신이 생각한 한 번의 전장에서 결판내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 차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어려우시겠지만, 힘드시겠지만 좀만 여유를 갖고 딱 2030년까지만, 앞으로 8년만 장기 투자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위치가 인생에서 중요한 사회생활 초반부든 한창 돈 모아야 되는 중반부든 은퇴를 앞두고 조급해지는 후반부든 어떤 상태든 딱 8년만 장기 투자의 마인드 세팅하고 투자하면서 공부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그 기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자신의 가치 높여가면서 돈 버는 능력 키우고 자린고비처럼 미친 듯이 한번 모아보고 자기 자신의 미래를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합리적으로 소비하고 저와 함께 장기적 우상향 자산들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돈을 불리는 능력을 좀 키워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커지는 우리들의 자산 규모에 맞춰 차분하게 지키는 능력을 8년간 키워간다면 비록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순간 내가 옳았음을 말해주고 싶었던 사람들은 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기억 속에서 잊혀졌더라도 8년간 진짜 찐 부자가 되기 위해 단련해온 5가지 능력들의 결과물로 절대 부서지지 않고 단단하게 뭉쳐진 자신의 부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매뉴얼 한번 읽어본 적 없이 인생 1회차 플레이어로 제대로 살아볼 수 있게 세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2030년이냐고요? 그건 그냥 제 목표가 2030년까지 금융순자산 100억을 모으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처럼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부동산을 2030년까지 계속 투자하면서 방송을 만들어 나갈 거니까 이왕이면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마치 공짜로 헬스장에서 PT 받고 함께 운동한다는 느낌으로 저와 함께 투자하시면 좋잖아요. 여러분, 누가 합니까?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리스펙이라는 사람의 꼬임에 넘어가 장기 투자 한번 해보겠다고 결심한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었다고 기억하게 될지 말입니다. 세상 일 아무도 모릅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을 리스펙합니다.